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미국 거주하고 있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온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15년 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었고요. 현재는 회사원으로 한국 돈으로 연봉 9천 정도를 받으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랑처럼 들리겠지만 미국에서는 제가 어디 가서 돈 많이 번다고 할 정도의 고연봉은 아닙니다. 제가 사는 지역은 교민들이 많이 없는 지역이었어요. 아버지는 늘 제가 한국 사람하고 결혼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미국인들과 친하게 지내고 있으면 그걸 가지고 그렇게 잔소리를 하셨어요. 연애까지는 눈 감아줄 수 있지만 결혼만큼은 꼭 한국 사람하고 해야 한다고 늘 말씀하셨죠. 처음에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며 반항을 하고는 했어요. 하지만 제가 아무리 어릴 적부터 미국에서 자라왔다고 해도 미국인들의 다른 가치관을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말씀하신 결혼은 한국 사람과 해야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었는지 이해가 가기도 했어요.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사는 지역은 교민들이 많이 사는 동네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제게 맞는 신랑감을 찾는 일은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저는 연애 결혼을 하고 싶었지만 이 지역에서 신랑감을 찾으려면 저 멀리 교민들이 많은 교회까지 가서 아는 사람을 통해 소개를 받아야 했어요. 사업을 하시는 아버지 주변 사람들의 소개로 여러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던 게 문제였습니다. 다들 홍기가 차 있었기 때문에 서로를 조금씩 알아가는 시간을 생략하고 무작정 결혼부터 하고 싶어 했고 저는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된다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현재 남편은 미국이 아닌 유럽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휴가철을 맞아서 유럽으로 여행을 다녀왔는데 거기서 묵게 된 한국인이 운영하는 민박집에서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일정이 비슷해 여행을 같이 다니면서 순식간에 친해지게 되었고 여행이 끝나면서 서로의 연락처를 교환해서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 후 남편은 제가 보고 싶다고 혼자서 미국으로 오게 되었어요. 체류가 허락되는 3개월 동안 남편과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출근해 있는 동안은 혼자서 제가 사는 지역을 관광하듯이 다녔지만 워낙 볼 게 없는 동네라서 심심해했어요. 그러다가 출근하는 아버지를 따라 나가 아버지가 하시는 사업을 도와주게 되면서 아버지에게도 좋은 점수를 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머무는 짧은 기간 동안 결혼 이야기까지 오고 가게 되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라는 거리 문제 때문에 시부모님과는 전화로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지만 시부모님도 저를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유럽 여행을 갔을 때 처음 만났다는 이야기도 알고 계시는 걸 보니 남편은 이미 미국에 오기 전부터 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나 봐요. 남편의 체류 기간이 끝나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을 때 저도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기 위해 회사에 휴가를 내고 한국으로 같이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니 남편의 가족들이 마중을 나와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사소한 실수를 하나 하게 되었습니다. 마중 나온 남편의 큰 시누를 시어머니로 착각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남편이 늦둥이였다는 사실을 몰랐거든요. 남편과 20살 터울이 있는 큰 시누를 어머님으로 착각해서 전화로 목소리를 들은 것보다 엄청 젊어 보이신다고 첫인사를 해버리고 만 것이죠. 큰 시누는 제가 자신을 어머니뻘로 착각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정색을 했어요. 아무리 나이차가 많이 나도 그렇지 어쩜 자기를 어머니로 착각을 할 수 있냐며 기분 나쁜 걸 숨기지 않았습니다. 첫 만남 때는 본인을 남편의 어머니로 착각했다는 사실을 그렇게 싫어했으면서 처음 시댁 식구들과 마주한 식사 자리에서는 자기가 남편의 진짜 어머니나 다름이 없다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시부모님이 일하느라 집에 안 계시면 아직 핏덩어리인 남편을 본인이 업어 키운 거나 마찬가지라며 남편의 어머니 행세를 하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진짜 어머니나 다름이 없으니 시부모님께 효도하듯이 제가 자기한테도 효도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결혼식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벌써부터 결혼 준비 이야기를 하시며 자기는 다른 건 필요 없고 자기 자동차가 낡고 오래되었으니 새 차 한 대만 뽑아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시부모님이 그런 이야기는 저희 부모님이 같이 오셨을 때에도 늦지 않다고 막아주셨는데 계속 옆에서 궁시렁대면서 결혼을 하게 되면 자기를 꼭 챙겨야 한다는 식으로 뭐라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큰 시누가 진짜 남편을 업어 키운 게 맞는지 남편도 큰 시누에게 어느 정도 애틋한 부분이 있는 것처럼 보여 그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식을 올리기 전에 인사만 드리려고 짧게 휴가를 내서 온 일정이었기 때문에 저는 얼마 안 있어서 미국에 먼저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하는 교포들의 사업 특성상 보통 한국인이 하는 가게들은 가족 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 두 분 다 가게에 매달려 계셔야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두 분이 동시에 가게를 비워도 되는 날짜가 있어 결혼식은 그때쯤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말씀을 하셨고 시부모님도 흔쾌히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큰 신우가 자기가 아는 용한 법당에서 좋은 날짜를 받아왔다고
결혼식은 꼭 그 날짜에 올려야 한다고 우기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아버지 사업에 한참 성수기이기 때문에 두 분 다 자리를 비우기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꼭 그날에 올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는 어떻게든 이 결혼을 못 올리게 할 거라 우기던 큰신우의 고집에 저희 부모님은 결국 큰 손해를 감수하면서 일주일간 가게를 닫고 결혼식에 참석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식이 있기 전 양가 부모님이 처음 만나는 자리에도 따라 나와서 큰신우는 남편의 진짜 어머니 행세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저도 저희 부모님도 큰신우가 남편을 엄청 아끼는가 보다 하는 생각뿐이었죠. 저는 미국에서 이미 집도 있고 자리도 잡은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혼수나 예단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모아놓은 돈은 미국에서 살게 되면 어학원 같은 곳을 다니며 영어 공부를 해야 했기 때문에 전부 다 학비로 사용을 하기로 했어요. 그 와중에 큰신우는 나는 다른 건 필요 없고 차 한 대만 뽑아주면 된다는 이야기를 구태여 저희 부모님 앞에서 또 말하더라고요. 시부모님도 거기서 너가 그걸 왜 말하냐는 듯한 눈초리로 큰신우를 쳐다보며 어이없어 하고 계셨고요. 우리가 줘도 모자랄 판에 뭘 자꾸만 받으려고 하냐며 말려주신 덕분에 아무 일도 없기는 했지만 남편은 조금 아쉬워하는 눈치였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큰신우한테만큼은 뭐라도 하나를 해주고 싶다는 듯이 어렵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전 키워준 은혜에 보답을 하고 싶다면 미국에 와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만큼 학비를 절약할 수 있으니 모아놓은 돈으로 신우에게 자동차까지는 아니더라도 선물을 하나 해도 된다고 말해줬습니다. 전액은 아니고 일부만 남편이 모아놓은 돈으로 지불을 하고 나머지 할부금을 큰신우가 갚는 식으로 기어이 자동차를 바꿔주기는 했지만요. 이렇게 끝날 줄 알았던 큰신우와의 악연은 미국의 신혼살림을 차리고 난 후에도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남편의 영어 실력이 미국에서 취직을 할 정도로 뛰어난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 취직은 아버지가 하시는 가게에서 일을 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남편이 아버지를 도와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받는 월급만큼의 돈을 벌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사이에 아이가 생기면 남편이 육아를 도맡아서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하루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제가 퇴근한 걸 눈치채지 못하고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데 열중이더라고요. 엿들을 생각은 없었지만 진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방해하고 싶지 않아서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어요. 옷방에서 옷을 갈아입느라 정확하게 듣지는 못했는데 몇 가지 단어를 들으니 학비, 입양, 뭐 이런 이야기가 들렸어요. 그 당시 저희는 수많은 시도에도 아이가 들어서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혹시 남편이 입양까지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 말에 한동안 심란한 상황이었지만 최대한 티를 내지 않고 평소처럼 행동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심각한 얼굴로 할 이야기가 있다며 저를 부르더라고요. 저는 제가 들은 대로 그곳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는가 싶었어요. 예상되는 바가 있어 잔뜩 긴장을 하고 있는데 남편의 입에서 나온 제안에 저는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큰신우네 아이들이 이제 중학생이 되었는데 이참에 미국에 오라고 해서 저희들이 신우의 아이들을 대학까지 공부를 시키면 어떻겠냐고 물어왔어요. 나이도 있어 제압가림도 다 할 수 있고 다 컸으니 집에 혼자 두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 데다가 어차피 우리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면 자기가 전업을 하기로 했으니 제가 스트레스 받을 일 없게 자기가 알아서 잘 하겠다고 하더군요. 아무리 미국 학교가 고등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을 해준다지만 대학교까지는 현실적으로 무리였습니다. 학비가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거기에 유학생 신분으로 오면 학비 절감도 할 수 없고 일부 학교는 장학금을 받을 기회조차 없는데 시댁의 경제 상황만 봤을 때도 두 아이를 동시에 대학 공부까지 시키는 건 절대로 불가능하지 않겠냐고 말을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이미 생각해둔 게 있다며 더 늦기 전에 우리가 큰신우의 두 아이를 입양을 하는 게 좋겠다고 하더군요. 입양을 해서 신혼의 아이들이 시민권자가 되면 대학을 들어갈 때쯤에는 학비 지원이 있을 테니 많이 절감할 수 있지 않겠느냐면서요. 저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신혼의 아이들을 우리가 왜 대학교까지 보내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남편은 자꾸 제가 신혼의 아이들을 허락하겠다는 전제를 깔고 앞으로 돈을 아낄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신혼의 아이를 우리가 공부시켜야 할 이유도 모르겠고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다는 말을 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설득한다고 꺼낸 말을 들으니 더 상대하고 싶지도 않았고요. 우리 누나, 나 키운다고 결혼도 늦게 했고 나 때문에 포기한 게 많아. 누나가 여태껏 날 위해 희생한 만큼 이제는 내가 누나한테 희생하고 싶어. 어이가 없었습니다. 큰 신우가 자기가 진짜 엄마나 다름없다는 말을 했을 때도 신우가 기선제압을 하기 위해 꺼낸 헛소리라고만 생각했지. 내 남편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거든요. 남편의 은혜 갚기에 저까지 포함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계속되는 설득에도 저는 제 생각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끝내 남편은 저를 원망하기 시작하더군요. 연애할 때나 결혼 준비를 할 때 결혼 후에도 단 한 번의 의견 다툼 없이 싸우지 않고 지내왔는데
처음으로 의견 다툼을 갖게 되는 게 이런 일이라는 게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자잘한 사건들로 자주 싸우는 게 차라리 더 나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끝까지 신우의 아이들을 입양하자는 의견을 굽히지 않아서 그렇게 신우 아이들을 너가 키워야겠다면 너 혼자 키우라고 소리를 지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혼자서 마음을 추스르고 있다가 처음인 부부싸움에 이혼 이야기를 꺼낸 게 아차 싶었습니다. 남편에게 말이 심했다고 사과하고 다른 좋은 방법을 모색해보자고 말해볼 요량으로 다시 남편에게 돌아갔는데 제가 사과의 말을 꺼내기도 전에 남편이 먼저 알겠다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혼밖에 답이 없는 거네? 라고 말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우아이를 공부시키기 위해서라면 남편은 이혼까지도 감수하겠다는 입장이었으니까요. 저희 부모님도 남편에게 큰 실망을 하게 되었고 아버지는 자신이 저에게 한국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한다고 강요한 게 가장 큰 잘못이라며 저에게 사과를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제게 사과를 하시는 모습이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남편은 저와 결혼을 하면서 시민권을 자동으로 취득했기 때문에 혼자서 미국에 머무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처에 월세방을 구해 들어가게 되었고 이혼 소송을 하면서 법원은 저의 편을 들어주게 되면서 단 한 푼의 위자료도 지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헤어졌다고 한들 남편의 돈줄까지 끊을 수 없으니 인도적으로 저희 아버지의 가게에서는 계속 일을 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원하지 않아도 남편의 소식을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은 얼마 전에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민국에서 신우의 아이들을 입양하는 과정에서 재정 능력이 하나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남편에게 입양을 불허한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하네요. 남편의 원대한 계획이었던 신우의 아이들을 공부시키기는커녕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입양 신청을 했던 기록 때문에 신우의 아이들이 유학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에 들어오는 것 또한 거절이 되었다고 합니다. 차선으로 유학비자를 받아 유학을 오는 식으로 만들어 그 상황에서도 끝까지 신우의 아이들을 공부시키려던 걸 포기하지 않던 의지 하나만큼은 칭찬해주고 싶네요. 모든 것에 실패해버린 남편은 결국 저에게 찾아와 모든 걸 사과하고 저와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꺼내왔어요. 자기가 은혜 갚는데 눈이 멀어 진짜 중요한 걸 보지 못했다고요. 이제는 모든 걸 뉘우쳤고 앞으로 그런 일은 두 번 다시 없을 거라며 제게 계속해서 믿어달라고 잘하겠다고 빌듯이 말을 해왔어요. 몰라보게 수척해진 남편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파오긴 했지만 이건 시작이었을 뿐 남편과 재결합을 한다면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너무나도 뻔히 보였기 때문에 저는 당신과 재결합을 할 생각이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영어가 서툴러 혼자서는 공과금을 내는 간단한 업무에도 어려움을 겪던 남편이었기 때문에 결국 미국 이민 생활을 청산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 외에는 내릴 수 있는 결정이 없었던 거죠. 그렇게 남편과는 소식도 듣기 힘든 다시 완전한 남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는 회사에서 친하게 지내던 직장 동료와 새로운 만남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인이고 아버지도 제가 이번에 크게 데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저희 새로운 만남을 응원해주고 계십니다. 한국은 이혼녀라는 꼬리표가 여자에게 커다란 흠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이제는 이런 일로 골머리 썩지 않고 저도 평범한 가정을 꾸려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네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반년차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얼마 전 개념 없는 남편과 시댁 식구 때문에 파혼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은 정말로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항상 땀에 젖어 고생하시던 아버지와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식당 일을 하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할 만큼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서야 아버지는 동네 막힌 하수구들을 뚫으며 돈을 벌어오셨다는 사실을 알았네요. 행여 자식들 학교에서 놀림받을까 걱정되어 일부러 먼 동네까지 가서 일하셨다고요. 긴 고생 끝에 본인만의 노하우를 익히신 아버지는 본인의 회사를 세우셨습니다. 사실 아버지가 처음에 일을 시작하실 때만 해도 하수구 청소가 무슨 돈이 되겠냐며 여러 사람들한테 싫은 소리를 많이 들으셔대요. 그러나 다행히도 그 사업이 자리를 잘 잡게 되면서 지금 벌써 20년 넘게 하수구 청소업체를 운영하고 계시고요. 그렇다 보니 이제는 관공서들과의 정기적인 계약도 있고 제법 안정적인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은 아버지에게 직접 일을 배우고 싶다며 찾아오는 젊은 사람들도 덜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저는 서울 소재의 중견기업 인사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부를 더 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었기에 연애나 결혼에는 딱히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회사 내 선배가 자기 생각해서 소개팅 한 번만 나가달라고 사정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억지로 나가게 된 소개팅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된 거죠. 지금은 은퇴하신 시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는 남편은 호감형 외모에 유쾌한 사람이었어요. 매사 긍정적으로 보고 너무 진지하게 빠지지 않는 남편과 있으면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를 만큼 즐거웠어요. 회사 생활로 지친 저에게 활력이 돼주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남편이 결혼하자고 했을 때도 걱정보다는 앞으로 얼마나 더 즐거울까 기대만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얼마나 생각이 짧았던 건지 후회가 됩니다. 결혼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자연스레 시댁에도 인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전원주택에 살고 계신다던 시부모님이 실제로 거주하시는 곳은 다세대 연립주택이었고 반지하방을 쓰고 있었어요. 제가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하자 남편은 별일 아니라는 듯이 여기도 마당이 있으니 전원주택 아니겠어? 라고 말하며 웃어 보이더라고요. 주인집 마당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마당이 있고 자연을 느낄 수 있으니 그게 전원주택이랑 다를 게 뭐가 있냐는 논리였어요. 하지만 이미 시부모님이 제가 올 걸 알고 계시는 상황에 집이 말한 것과 다르다고 나갈 수도 없었어요. 어이가 없었지만 따질 새도 없이 시부모님을 만나게 되었네요. 시부모님 두 분 다 다행히 저를 굉장히 반겨주셨어요. 다만 제가 사간 과일 바구니를 보시더니 이런 거 말고 고기를 좀 사오질 그랬냐며 웃으시더라고요. 다음에는 꼭 한우로 사오라면서요. 마음이 편치는 않았지만 저도 그런 자리가 처음이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대답했네요. 그 후에는 본격적인 호구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시모는 저에게 제 부모님이 어디서 뭘 하시는지, 제가 대학은 어딜 나왔는지 그런 걸 물어보셨어요. 저는 늘 그렇듯 그냥 작은 사업을 하신다고 말했지만 사업을 하신다는 말에 무슨 일을 하는 건지 계속해서 꼬치꼬치 캐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수구 청소를 주로 하신다니까 어머머 아버지가 똥 푸는 일을 하냐면서 막 웃으시는 거예요. 저도 그때는 순간 화가 나서 표정 관리를 못했어요. 제 표정을 눈치챈 시모가 대번에 저한테 너는 뭐 별것도 아닌 걸로 예민하다면서 남편을 보며 예민한 애 비비 맞추느라 아들이 고생이 많겠다며 또 웃으시는 거예요. 남편도 덩달아서 그래서 자기가 살이 빠진다면서 저를 놀리는 게 아니겠어요. 그나마 다행히 시부가 적당히 하라면서 힘든 일 하시면 참 고생이 많으시겠네 라고 수습 아닌 수습을 하시더라고요. 결국 밥이 어디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게 먹고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둘이 인근 카페에 갔습니다. 도통 짜증이 가시질 않아서 죽겠는데 남편은 그것도 모르고 저한테 오늘 어땠냐며 묻더라고요. 제가 일단 왜 전원주택이라고 했냐고 묻자 남편이 아까 말했잖아라며 얼버무리려고 하더라고요. 마당에 나무 있고 꽃 있고 자연이 있으니까 전원주택이랑 다를 게 뭐냐면서요. 제가 정말 그렇게 생각하냐고 묻자 자긴 정말 그런 뜻으로 말한 거지 속이려고 한 건 아니라면서 믿어달라고 하더라고요. 절로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사실 저희 집도 어려운 시절에는 반지하에 살았기 때문에 반지하에 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일단 알겠다고 했네요. 그리고 남편에게 나에 대해서 농담하는 건 괜찮지만 우리 부모님 직업을 비하하거나 하는 건 아무리 장난이더라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시모가 원래 성격이 진지하지 못하다면서 저더러 좀 이해하고 받아달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그때 좀 더 칼같이 선을 그었어야 했어요. 그 이후로 사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조금씩 어긋나더라고요. 몇 번이고 이건 아닌데 하는 순간이 있기야 했지만 이미 직장에는 소개해준 선배 덕분에 제가 결혼한다고 소문이 파다한 상황이었고 저 또한 그런 소문을 무시할 만큼 성격이 강하지 못했기에 파오는 생각지도 못했네요. 상결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회사 근처에 있는 이름난 중식당을 예약했었어요. 약속 시간에서 15분이 지나 도착한 시부모님은 저희 부모님에게 늦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조차 안 하시더라고요. 기껏 하신다는 말씀이 식당이냐고 찾기도 어려운 데 있다면서 저더러 다음에는 1층에 찾기 쉬운 곳으로 고르라고 핀잔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윽고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코스 요리에 짜장면은 없었는데 시모가 워낙 좋아한다고 해서 특별히 짜장면도 같이 나오게 해드렸거든요. 짜장면이 나오자마자 시모가 대뜸 저희 아버지에게 사돈은 맨날 똥을 퍼대시니 이런 똥같이 생긴 음식들은 쳐다도 보기 싫지 않습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혼자 뭐가 그렇게 웃긴지 박장대소를 하더라고요. 저랑 저희 부모님은 순간 이게 무슨 소린가 벙쪄서 황당한 얼굴로 그런 시모를 쳐다봤고요. 시부는 시모한테 또 저런다며 한 소리 하기는 했지만 말리지는 못했고 남편 역시 저희 아버지에게 원체 저희 어머니가 장난이 심하시다며 이해해달라고 가볍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괜히 이런 기분 나쁜 농담을 하려고 일부러 짜장면을 시키셨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음식하고는 상관없지요라고 하시며 최대한 의연한 모습을 보이셨지만 저 때문에 이런 수모를 겪으시는 것 같아서 제가 정말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제 눈물을 보시다니
시모는 저를 보면 너는 참 성격이 별나다. 그게 뭐라고 이렇게 유난이니? 너네 부모님이 키우느라 고생했겠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결국 서로 불편한 식사만 하고 별 이야기도 나누지 못한 채 흐지부지 상견례가 끝났습니다. 그날 저녁 당연히 저희 부모님은 저에게 결혼은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하셨죠. 하지만 남편이 찾아와 시모가 지나쳤다며 자기를 보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아직 남편에 대한 사랑이 남아있었기에 저도 더 모질게 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시부모님 같은 경우 수입이 없으신 상황이었기 때문에 남편이 생활비를 보태드리고 있었어요. 저 역시 제 앞으로 남은 학자금 대출이 있었기 때문에 결혼한 이후로도 공동 생활자금을 마련해서 쓰고 그 외 부분은 서로 상관하지 않기로 했고요. 다만 결혼식 비용과 같이 살 집에 대해서는 반반씩 하기로 했었고요. 그런데 막상 살 집을 알아보기 시작하니 집값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모은 돈 1억에 남편도 1억을 가져오겠다고 했으니 2억이 있었고 각자 직장이 있으니 대출받고 하면 얼추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남편이 갑자기 1억은 어려울 것 같다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자기가 말한 1억에는 지금 시부모님이 살고 계신 반지하 보증금이 포함된 거라면서요. 그럼 모시고 살아야 된다고요. 제가 결국 이 문제를 친정 부모님께 말씀드렸고 그러자 친정 아버지께서 그런 시부모님까지 모시고 어떻게 사냐면서 아버지가 도와줄 테니 그 보증금은 손대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때 과감하게 결혼을 무르던지 했어야 했는데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결국 친정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서울 근교에 있는 정말 작은 아파트 하나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남편은 공동명의로 하자고 하더라고요. 빚이 있어야 열심히 살아가는 원동력이 된다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면서요. 능글능글하고 뻔뻔하게 나오는 남편의 모습에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아파트 계약을 저희 어머니 이름으로 해버렸어요. 어차피 남편이 보탠 돈은 4천만 원이 전부였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결혼식까지는 그럭저럭 순탄하게 흘러갔습니다. 남편이 작은 소소한 것들을 본인 마음대로 해석해서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미화한 것들이 있긴 했지만 저도 이미 적응할 만큼 적응한 상태여서 그러려니 했네요. 하지만 얼마 전 시모가 다시 한번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으셨네요. 얼마 전 저희 아버지 생신날 있었던 일입니다. 결혼 전에는 부모님 생신이면 제가 늘 식사를 준비했었는데 결혼하고 나니 그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온 가족이 밖에서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죠. 남편한테도 퇴근하고 바로 식당으로 오라고 주소를 알려줬고요. 6시가 되고 제가 먼저 도착한 뒤 부모님도 오셔서요. 그런데 남편이 늦어지더라고요. 제가 어디냐고 전화를 걸자 남편이 시댁에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우리 아빠 생신인 거 잊었냐고 하자 지금 시댁에 뭐 일이 생겼다며 빨리 가봐야 할 것 같다고 저더러 잘 이야기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버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전하자 아버지가 그럼 너도 얼른 가보라며 저녁은 다음에 먹자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나오라는 이야기는 없었다고 괜찮다고 했지만 아버지는 새로 들어온 며느리가 시댁에 무슨 일이 있다는데 나몰라라 하는 건 경우가 없는 거라며 얼른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결국 저녁도 못 먹고 바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시댁으로 가고 있는데 남편에게 전화가 오더니 대뜸 지금 아버님이랑 같이 있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나 지금 어머님 댁으로 가고 있다고 하니까 저 말고 아버님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빠는 왜요? 라고 물었죠. 그러자 남편이 한다는 소리가 지금 주인 집 내 하수구가 역류를 하고 난리가 나면서 시어머니 집에도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님이 주인 집에다가 사돈이 똥 푸는 회사를 한다고 자기가 지금 부르겠다며 걱정 말라고 큰 소리를 치셨대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얼마나 화가 머리 끝까지 나던지요. 제가 택시 안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금 제 정신으로 하는 소리냐고요. 그러자 남편은 가뜩이나 지금 반지하 전세 계약 기간이 얼마 안 남아서 시부모님이 어떻게든 주인 집에 잘 보여야 되는 상황이라며 그러니까 저더러 시부모님 모시고 살기 싫으면 아버님하고 와서 빨리 하수구를 뚫으라는 거예요. 제가 아니 다른 사람 불러서 하면 되지 왜 우리 아빠를 찾냐고 소리를 지르니까 니네 아빠가 잘 뚫는다며라며 남편도 질세라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사돈한테 번번이 똥 푼다고 뭐라고 하는 것도 열받아 죽겠는데 장인 어른한테 니네 아빠라고 하는 남편의 싸가지를 보니 내가 미쳤다고 이런 인간이랑 결혼을 했나 싶더라고요. 저는 차를 돌려서 바로 저희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해서 여행 가방을 꺼내 눈에 보이는 남편 짐이란 짐은 다 때려 넣었어요. 그리고는 다시 택시를 불러서 그 가방을 챙겨서 남편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하니까 시어머니는 저한테 가족끼리 돕고 사는 거지 똥 푸는 기술은 아껴서 남한테 쓰는 거냐며 비아냥거리더라고요. 남편도 장인어른을 다시 봤다는 개소리를 하더라고요. 저는 하수구 역류로 똥물이 가득한 시어머님 댁에다 남편 여행 가방을 내동댕이 쳐버렸어요. 그리고는 남편에게 이제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너 같은 자식이랑 안 산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편과 시부모님은 물론 작업하던 사람까지 눈이 동그래져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남편은 저한테 뭔 소리냐며 나가서 얘기하자고 하더라고요. 제가 어차피 너 아파트 계약할 때 꼴랑 4천만 원 보탠 게 다지 않냐면서 그거 내가 내일 당장 돌려줄 테니까 그거 먹고 떨어지라고 소리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는 현관문을 나서는데 시무랑 남편이 쫓아나와서는 제 뒤통수에다 대고 똥포한테 똥 푼다고 한 게 잘못이냐 아니면 니네 아빠를 니네 아빠라고 해서 잘못이냐며 자기들이 무슨 틀린 말을 한 거냐고 저보고 쏘기 좁다며 어이가 없다고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순간 뺨이라도 한 대 쳐버릴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제 눈에 임시로 양동이로 퍼놓은 똥물이 보이대요. 저는 그 양동이를 들어서 그 모자에게 쏟아버렸습니다. 시모는 어프어프거리면서 비명을 지르고 남편은 저를 한 대 치기라도 할 듯이 손을 들어 올리더라고요. 저는 아직 제 손에 들려있던 그 양동이로 남편 머리통을 갈겨버렸습니다. 두 모자가 저를 미친 여자 보듯 쳐다보면서 서로에게 괜찮냐고 연신 물어대는 꼴을 보니 우습기만 하더라고요. 저를 고소하겠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치기에 고소할 테면 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나도 너 그 4천만 원 안 주면 그만이라고요. 사실 4천만 원도 현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솔직히 받은 적 없다고 배째라 하면 그만이니깐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회사 선배가 저에게 혹시 무슨 일 있냐며 저를 떠보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회사 사람들 눈치를 보기도 싫었고요. 그래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말해주면서 더 이상 그 남자랑 살고 싶지 않으니까 선배도 제 이야기 그쪽에 전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었기에 따로 이혼 절차 밟을 것도 없었고요. 얼마 뒤에 우연히 듣게 된 바로는 결국 반지하 재계약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자꾸 반복되는 하수구역류 때문에 주인 집이 대대적으로 공사를 하기로 했대요. 저 역시 아파트 팔고 지금 친정부모님과 다시 같이 살기 시작했어요. 비록 결혼은 이렇게 끝이 났지만 덕분에 저는 할 말은 하고 살아야 한다는 좋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4천만 원도 아직 돌려주지 않았고요. 남편에게선 지금도 하루에 12번은 연락이 오는 것 같습니다. 하루는 잘못했다. 다음 날은 돈이라도 돌려달라. 또는 너무한다며 몇 번씩 저를 힘들게 하네요. 시모는 여전히 고소타령이고요. 제 마음이 좀 더 편해지면 그때 돈은 돌려줄까 싶네요. 저희 부모님이 했던 것처럼 힘을 합쳐서 가난은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근본부터 인성이 되먹지 못한 사람들을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을 제가 무슨 수로 고쳐쓰겠어요. 저한테 꼬리표 하나는 남겠지만 후회가 남지 않는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안녕하세요. 시어머니나 신우 시집살이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사연은 많이 들어봤는데 저는 모실 시어머니도 없고 잔소리할 신우도 없는데도 시아버지 시집살이 할 고민에 결국 이렇게 용기 내서 사연 적어봅니다. 정말 앞으로가 막막할 지경입니다. 저는 결혼을 앞두고 있는 28살 여자입니다. 저와 결혼할 남자친구는 연애로 짧게 만나긴 했지만 성실한 모습에 결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를 너무 몰라도 몰랐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니, 남자친구보다 남자친구의 배경에 대해서요.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고 인품도 훌륭해서 정말 1등 신랑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외모도 준수하고 매너도 좋아서 제 친구들에게 남자친구가 저에게 청혼했다는 사실을 알렸을 때 제 친구들 모두가 동시에 저를 부러워할 정도였어요. 흠잡을 곳 하나 없고 완벽하기만 한 줄 알았던 남자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이런 것 때문에 결혼을 고민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아주 돌아버리겠어요. 남편은 따로 형제도 없이 외아들이에요. 할아버지 밑에서 자라왔다고 합니다. 사실 연애하는 동안에도 그런 사실은 알지 못했어요. 당연히 저에게 한 번도 말해준 적 없었거든요.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서 양가 부모님들 만나는 자리가 있어야 하니 그때 눈치 보면서 저에게 그 사실을 털어놓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기대를 많이 했어요. 할아버지 몸으로 아들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셨으니 당연히 아버지도 인품이 좋으시고 존경할 만한 분이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첫 만남부터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의 아버지를 만나기로 한 전날 제가 부주의하게 돌아다니다가 펄펄 달궈진 고데기를 떨어뜨려서 무릎 아랫부분과 종아리 근처에 화상을 입었어요. 응급조치를 하기는 했는데 뭐가 잘 안 된 건지 다음날 부어오른 화상 자국이 벗겨지기 시작하면서 환부에서 진물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화상 입은 곳도 아프긴 했지만 그래도 모처럼 처음 아버님을 만나기로 한 날인데
도무지 남자친구한테 날짜를 미루자고 말을 꺼낼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부주의했던 것이기도 하고 아버님도 일부러 시간을 내주신 걸 텐데 크게 다치지도 않은 것 가지고 엄살 부린다고 안 좋게 보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평소에는 하늘하늘한 밝은 원피스를 즐겨 입는데 그 다음날만큼은 옷을 더럽히기 싫어서 바지를 입게 되었어요. 화상 입은 곳은 반창고를 붙여놓기는 했지만 걸을 때마다 바지에 쓸리면 아파서 하는 수 없이 바지단을 접어 올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약속 장소는 유명한 모호텔 뷔페였습니다. 저는 남자친구와 미리 만나서 일찍 도착을 했어요. 시아버지를 기다리고 있는데 오시기로 1시간이 지났는데 오시지 않더라고요. 조금 늦으시는가 보다 생각하고 남자친구와 수다를 떨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약속한 시간보다 30분이 지나서야 시아버지가 도착을 하셨습니다. 제가 약속 시간 같은 거에 칼 같은 면이 있고 개인적으로 시간을 못 맞추는 사람들을 좋게 보는 편은 아니에요. 친구들을 만날 때나 남자친구를 만날 때도 약속 시간을 어기면 화를 많이 내는 편이거든요. 그래도 남자친구 아버님이기도 하고 무슨 사정이 있었겠지 하고 그런 성질은 부리지 않았어요. 남자친구도 그런 제 성질을 알기에 안절부절했었는데 제가 아무 말도 안 하는 걸 보고 슬쩍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남자친구 아버님은 선이 굵고 강한 인상을 가졌지만 호감이 가는 미남형 얼굴이셨어요. 머리 색깔도 보통은 염색을 하실 텐데 흰머리를 아주 멋지게 넘기셔서 옷도 과하지 않게 세련되게 입으신 게 멋부리는 것도 좋아하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흰머리 관리도 잘 하시는 건지 보라색 느낌이 나는 게 아니라 정말 깔끔한 흰머리였어요. 남자친구의 외모가 딱 아버님에게서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호쾌하게 웃으시며 늦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시는데 사과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조금 마음에 걸렸어요. 아니, 도로에 김여사들이 하라는 밥솥 운전은 안 하고 죄다 밖으로 기어나와서 길을 꽉 막아버렸지 뭐냐? 라고 하시면서 아주 꽉 막힌 아줌마들 구멍을 뚫어주며 오느라 늦어버리고 말았구나 라고 하시며 재미 하나도 없는 농담으로 자리에 늦으신 걸 무마하려고 했어요. 여자를 내리깔고 하는 그 말도 듣기가 싫었지만 제가 김여사라는 단어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김씨인 것도 있고 사실 여자분들 중에서 그렇게 김여사 운운하면서 여성을 비하하는 듯이 말하는 걸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리 제가 결혼을 생각하는 남자의 아버지이지만 도를 지나치신 발언에 기분이 많이 안 좋았어요. 그래도 처음 뵙는 자리이기도 하고 아직 남자친구의 아버님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니 그 대사는 마음에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식사를 시작하기 전에 인사를 드리고 간단히 자기소개를 하고 있었어요. 아버님은 첫 만남이니 자세한 소개는 할 필요 없다고 여유로운 말투로 앞으로 천천히 알아가면 되지 않겠냐고 자기가 늦어서 배들 많이 고팠을 테니 식사들 시작하자고 하시는데 그런데 말씀하시는 아버님의 시선이 제 얼굴이 아니라 다른 쪽을 보고 계셨습니다. 고개를 살짝 내리깔고 쳐다보고 계시는 방향을 보아하니 거긴 제 가슴 쪽이었어요. 아버님의 시선이 느껴져서 민망해하고 있는데 대뜸 둘이서 나중에 아이가 생기면 그 애가 배고플 일은 없겠구만? 하고 껄껄 웃으시더라고요. 정말 하나도 재미없는 농담이라 정색을 했어요. 아버님은 제가 정색하는 걸 못 봤는지 흥얼거리면서 음식을 가지러 가시더라고요. 남자친구한테 아버님이 초면에 조금 무례하신 것 같다고 솔직히 말했어요. 남자친구는 애써 저보고 참으라고 말하면서 알고 보면 정도 많고 좋은 분이라고 이제 처음 본 거지 않냐고 저를 달래더라고요. 난감해하는 모습을 보니 아버지가 평소 언행이 어떤지는 진작에 알고 있던 눈치였고 제가 이해해주기를 바랬나 봅니다. 남자친구 말도 틀린 말이 아니고 속으로는 제가 혹시 아버님이 약속 장소에 늦은 것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말 하나하나가 내 신경을 거슬리게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을 했고 남자친구 체면도 생각해서 참기로 했습니다. 저희도 자리에서 일어나서 음식을 뜨러 가기로 했어요. 유명한 호텔 뷔페라 그런지 먹을 게 많아서 일단 음식을 뜨지 않고 한 바퀴 먼저 돌고 먹고 싶은 것 위주로 고르려고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저랑 음식 취향이 조금 다른 편이어서 저 때문에 괜히 기다리지 말고 먼저 가서 먹고 싶은 거 가지고 식사를 시작하라고 했어요. 천천히 뷔페 한 바퀴를 돌며 음식 구경을 하고 있는데 아버님이 저한테 슬쩍 다가오시더니 우리 며느리는 남자를 구하나?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몰라서 네? 하고 대답을 했는데 제가 화상 때문에 바지를 한쪽만 걷어올린 걸 보고는 다리 한쪽만 걷어올리고 있으면 남자를 구한다는 뜻인 것도 모르나? 하면서 또 껄껄 웃으며 음식을 들고 자리로 가시더라고요. 자리로 곧바로 가시는 걸 보니 드실 음식은 벌써 다 떠놓으신 상황이었는데 굳이 저한테 그런 더러운 농담 한마디 더 하려고 제가 있는 쪽까지 오셨다는 게 너무 화가 났어요. 그 더러운 농담에 아무 말도 못하는 사실이 화가 났고 수치심까지 느껴졌습니다. 당연히 밥 먹는 자리에서도 분위기가 좋을 수 없었어요. 식사하면서도 제가 제 화를 못 이겨서 말을 한마디도 못하고 있으니 저보고 여자가 애교가 왜 이렇게 없냐고
여자가 그렇게 애교가 없으면 나중 가서 남편한테 버림받는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제가 어디까지 참을 수 있나 테스트를 하려고 하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고, 화나는 걸 참을 수가 없으니 그 자리에서 결혼이고 밥상이고 전부 뒤집어버리고 나오고 싶었지만 진짜 남자친구 체면 생각해서 속으로 꾹꾹 눌러가며 참았습니다. 식사 자리가 끝나고 원래는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하려고 했는데 다리 다친 것도 아프고 도저히 그럴 기분도 아니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뒤도 안 돌아보고 들어가는데 남자친구가 쫓아오면서 미안하다고 계속 사과하더라고요. 자기 아버지가 저한테 어떤 실수를 한 건지 알고는 있나 봐요. 그날 이후로 남자친구한테 연락 한 번 안 했고 벌써 일주일이 지나갔어요. 남자친구는 제발 전화 좀 받으라며 매일같이 연락을 해오고 저는 받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되네요. 아들은 아버지를 닮는다는데 남자친구도 만난 지 얼마 안 된 저에게 본인의 본 모습을 숨기고 있고, 사실은 그런 저질 농담 같은 걸 거침없이 말하는 그런 사람일까봐 걱정돼요. 진짜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제 마음도 모르겠고 정신없기만 하네요. 혼자 소갈이 하다가 이렇게 사연 한번 보내봤습니다. 후기 보내드립니다. 남자친구가 집까지 찾아오고 난리도 아니어서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건지 드러나 보려고 한번 만났어요. 결국 자기 아버지가 실수한 거에 대해서 사과하고 저를 이해시키려고 하더라고요. 원래도 짓궂은 농담을 좋아하시는 분인데 정말 그 속에는 악의가 하나도 없다고 하면서 정도 많고 따뜻한 분이시라고 저보고 이제 그만 화를 풀어달라고 말하더라고요. 자기도 미치겠다고. 그렇다고 아들 여자친구가 아버지 저질 농담하는 거 듣기 싫다고 그 말투를 고치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지 않겠냐고 자기 좀 이해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계속 강조하는 건 정말 아무런 속뜻 없이 하시는 장난 같은 거고, 저도 겪다 보면 아버지를 진심으로 좋아하고 존경하게 될 날이 올 거라고 빌어대는 통에 저도 한번 접고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집어럽게 못 준다고 남자친구 아버님의 도를 지나친 발언과 행동에 저는 결국 견딜 수가 없었고 남자친구와는 결혼을 하지 않겠다 선언을 했습니다. 아버님과 다시 만나게 된 건 얼마 전이었어요. 저는 다시 보고 싶은 생각이 없었는데 남자친구는 굳이 저와 아버님의 관계를 개선해야겠다고 생각했는지 무리해서 약속을 잡더라고요. 원래는 한정식집에서 만나뵈려고 했는데 몸보신을 좀 하고 싶다고 하셔서 근처 백숙집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어요. 메뉴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세 사람 모두 해신탕으로 통일을 했습니다. 해신탕 다들 아시죠? 일반적인 삼계탕에다가 문어랑 전복 같은 게 추가로 들어간 거예요. 제일 비싼 메뉴라서 그걸로 골랐습니다. 아무튼 음식 주문을 받는데 주문을 받으러 온 사람이 조금 나이가 어려 보이는 여자였어요. 대학생이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고 있는 건지 부모님 가게를 돕고 있는 건지는 몰랐지만 저보다도 훨씬 어려 보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벌써부터 이런 일 하고 있는 걸 보니 저한테는 그 모습이 그렇게 예뻐 보일 수가 없더라고요. 아버님은 제가 아버님 때문에 남자친구와 싸웠다는 사실은 인지조차 못하고 계셨는지 주문받으러 온 그녀가 오자마자 또 당당하게 농담을 시작하시더라고요. 아가씨, 이 집 백숙은 연계를 쓰나?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주문받던 그 여자는 똘망똘망하게 저희는 토종닭을 써서 연계는 쓰지 않는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아버님이 실망스러운 표정을 짓더니 여자든 닭이든 젊고 어린 게 맛있는 법인데 라면서 말도 안 되는 농담을 또 하시더라고요. 주문받던 여자는 그런 농담이 익숙했는지 대수롭지 않게 토종닭이라서 조금 질기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는데 연계보다 훨씬 몸에 좋은 거예요, 사장님 하고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더라고요. 저한테 한 농담도 아닌데 저한테는 엄청나게 거슬렸는데 또 주문받는 여자는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니 남자친구 말대로 제가 과민 반응을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음식이 나오기 전까지 혼자서 남자친구 키워오시며 힘들었던 이야기를 하는데 저를 거슬리게 만드는 그런 농담을 빼고 하시는 정상적인 말씀을 들으니 고생도 많이 하셨고 엄청 열심히 사신 분이라는 생각도 들고 남자친구 말대로 제가 속이 좁고 아버님은 사실 좋은 사람이 맞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기가 무색하게 몇 분도 안 돼서 애써 쌓아놓으신 점수를 날려버리셨습니다. 그날은 밥상을 뒤집어버리고 한마디 하고 뛰쳐나왔고요. 생각보다 빠르게 주문한 음식이 나왔어요. 한 명당 하나씩 앞앞이 음식이 세팅이 되었습니다. 제가 뜨거운 걸 잘 못 먹어서 펄펄 끓고 있는 삼계탕이 조금 식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우리 며느리는 큰 고추 먹어야지 하면서 이건 며느리 거 라고 하시며 3회째로 나온 오이고추를 제 앞접시에다가 덜어주시더군요. 그러더니 그 길로 바로 젓가락을 제 그릇으로 옮겨 휘적거리더니 조개는 오랫동안 구경도 못한 내가 먹어야지? 이러면서 제 삼계탕 안에 들어있던 전복을 집어 가져가시네요. 펄펄 끓는 삼계탕을 던져버리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면 소송에 걸릴까 싶은 생각에 그러지는 못하고 들고 있던 숟가락 던져버리면서 그만 좀 하라고 소리 지르고 그냥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남자친구는 그 길로 뛰쳐나와서 저를 잡더라고요. 제가 참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일어난 거고, 앞으로 볼 일도 없을 거라고 말하니 아버지가 저를 편하게 해주고 싶어서 농담한 걸 가지고 도대체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냐며 이해가 안 간다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너는 어떻게 그게 아무렇지도 않을 수가 있냐고,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저런 농담이 별것도 아니라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너도 문제가 있는 거라고 한마디 해줬어요. 아무리 어른이고 농담이라고 해도 듣는 사람 기분을 봐가면서 정도껏 해야지 재밌는 농담이 되는 거고, 그 도가 지나치면 그 순간부터는 농담이 아니라 희롱이라고 말해줬어요. 오빠도 똑같다고. 저런 농담을 듣고 아무렇지도 않다는 건 오빠도 나중에는 나한테 저런 농담 서스럼 없이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냐고. 결혼이 문제가 아니라 연애하는 것도 다시 생각해보고 싶다고 말하고 저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잘못한 걸 이해를 했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더 이상 저를 잡으러 쫓아오지도 않고 제자리에 가만 서서 제가 멀어져가는 것만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바로 얼마 전 이야기예요. 엊그제까지는 전화 좀 받으라고 하면서 하루에 12번도 전화를 했는데 요 몇 일간은 전화 한 통 없네요. 아버지 버릇을 고쳐놓겠다고 해도 저는 다시 만날 생각이 없습니다. 언젠가는 남자친구도 제가 한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날이 올 거예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런 식으로 결혼할 여자 2~3명 정도 더 놓치고 나서 이해하겠지만요. 사실 싱숭생숭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정말 짧은 연애 기간 동안 결혼까지 결심하게 할 정도로 하나도 모자란 점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말이에요. 10월드 하지만 이런 일로도 파혼을 하는 사람이 있네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바로 저라는 것도 참 웃기는 일이에요. 아직도 생각하면 화가 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안타까울 때도 있습니다. 앞으로 저한테 좋은 일 생기고 더 좋은 사람들과 가족들을 만날 수 있게 다들 응원해 주시고 이야기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36살 여자입니다. 결혼한 지는 5년이 되었어요. 친정아버지가 많이 아프세요. 제가 결혼하기 전부터 몸이 안 좋으셨고 병원에 입원하고 퇴원하고를 반복하셨어요. 그래도 친정오빠가 아직도 결혼을 하지 않은 데다가 고연봉 직업을 가지고 있고 어머니도 일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라 병원비 부분에서는 부담이 크지 않은 편이에요. 저희가 맞벌이 부부이기는 하지만 남편도 수입이 넉넉지 못하고 저도 친정아버지 곁을 지켜드려야 하기 때문에 회사는 다니지 못하는 대신 아르바이트식으로 단지 내에서 학생들 몇 명을 구해 과외를 하는 식으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수입이 많은 편도 아니에요. 딸된 마음으로 병원비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기는 하지만 많이 해드릴 수 없는 게 늘 마음에 걸립니다. 작년 말쯤부터 상태가 급격하게 악화되셔서 병원에서는 더 이상 병원에 머무시는 게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사실을 아버지도 담담하게 받아들이시고 있고 그 이후로 매번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말밖에 하지 않으세요. 이 정도 해줬으면 됐다고, 저희들 볼 면목이 없고 고생만 시키고 있다며 더 이상 가족들에게 짐덩어리가 되고 싶지 않다고만 하세요. 그래도 저희 가족들 돌아가면서 아버지 곁을 지키고 있어요. 저희들 욕심일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기로 우리 가족들 전부 마음을 먹었거든요. 시댁은 이런 우리 집 상황을 썩 마음에 들어하지는 않아요. 결혼 전부터도 사실 아버지 아프신 것 가지고도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식을 올린 후에는 저는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남편을 더 챙겨야 한다고 하시며 병원에 들락날락하는 걸 못마땅하게 생각하셨고 아버지 챙겨드리는 걸 마음의 짐이라고 표현하시며 그런 상황에 처해 있으니 저와 남편 사이에 애가 안 생기는 거라고 하시며 눈치 아닌 눈치를 주셨습니다. 구정을 앞두고 있던 얼마 전이었어요. 병원 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더는 손쓸 도리가 없다면서 저희 가족들에게 이제 정말로 마음의 준비를 해야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제 언제 떠나셔도 병원 쪽에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말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임종하시는 순간이라도 지켜드리고자 저희 친정가족들 모두 스케줄을 비우고 일주일 내내 같이 병원에 있기로 했어요. 남편은 적어도 제가 밤에는 집에 돌아와서 다시 자기 출근하고 나서 병원에 오며 가며 하기를 원하는 눈치였지만 아버지 임종을 못 지켜드린다면 저한테 큰한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는 할 수 없겠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기적 같게도 거동도 똑바로 하지 못하시던 아버지가 기운을 차리셨어요. 의사 선생님께 혹시 이게 좋은 징조가 아니겠냐는 물음을 던졌지만 병원 쪽에서는 그럴 리는 없다고 단호하게 말해주더라고요. 마음은 아팠지만
병원 쪽에서도 저희에게 쓸데없는 기대를 하게 만드는 것보다 현실을 알려주는 걸 택한 거라 원망스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몰라보게 상태가 좋아지신 아버지 덕분에 저희도 한시름 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쁜 상황이 오히려 남편과의 불화를 만들게 되는 일이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저희 시어머니는 맏며느리이십니다. 아직도 큰 집에 가서 제사 준비를 해야 하고 저도 결혼하고부터는 시어머니 따라서 많이 도와드리게 되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작년 말쯤에 계단에서 발을 헛디디시면서 팔과 어깨를 크게 다치셨어요. 아직 불편하다고는 하시는데 많이 나아진 상태이고요. 뼈 붓는 동안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마침 시어머니가 입원하신 병원이 저희 아버지가 계신 병원과 같은 병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병원에 가는 날이면 아버지와 시어머니 병실을 오며 가며 두 분과 같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어머니 곁을 지켜드리는데도 아프신 저희 아버지보다는 제가 병원에서 시간을 보내느라 자기 아들이 밥을 굶지는 않을지 내 밥은 먹이고 온 거냐며 걱정을 하시는 모습에 조금 실망을 했어요. 아무튼 아버지의 상태가 악화되니 저도 하고 있는 과외 스케줄을 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가족들보다 이웃들이 저를 더 챙겨주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버지 때문에 한동안 수업을 하지 못한다는 말에 자식들 중간고사 준비가 최우선순위일 거라 생각했던 학부모님들은 뭘 그런 걸 우리들 허락까지 받으려고 하냐며 제 사정도 전부 이해해 주셨고 과일이며 뭐며 이것저것 챙겨주시는 모습이 감동스러웠어요. 아버지의 상태가 호전되신 건 다행이지만 병원 쪽 말에 따르면 언제 가셔도 이상하지 않을 거라고 했으니 누구라도 아버지 곁을 지켜야 하는 상황은 여전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연휴 때는 과외를 할 필요도 없고 이미 이번 달은 수업도 잡아놓지 않은 상태라 큰 문제가 없었지만 개발자로 일을 하고 있는 오빠는 연휴에도 꼭 회사에 출근을 했어야 했고 이번에 휴가를 미리 당겼었기 때문에 연휴 기간에는 퇴근을 하고 나서야 병원에 올 수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병원비 부담에 한 푼이라도 벌어야 한다며 일을 하고 계시던 어머니도 동네 장사하는 가게에서 일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연휴 특수가 껴서 더 이상 사정을 봐줄 수 없다는 상황이었고요. 병원비가 아직 많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이 불가피하게 오후까지는 병원에 올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비교적 자유로운 저라도 아침부터 계속 아버지와 같이 있을 수 있던 게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일이 끝나면 병원으로 바로 올 수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낮 동안만큼은 제가 자리를 지켜내기로 했습니다. 연휴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날에 저는 혼자서라도 아버지 곁을 지켜드릴 생각에 집에 돌아와서 이것저것 짐을 챙기고 있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제가 짐 챙기고 있는 모습을 보고 큰 집에 갈 준비를 하는 건가 생각을 했나 봐요. 오해를 했다고 하더라도 남편이 나서서 먼저 큰 집에는 가지 말고 이번만큼은 장인어른 곁을 지켜드려야지 라고 말해줬으면 좋았겠지만 남편은 제가 병원으로 향한다는 걸 눈치채지 못했는지 짐 챙기고 있는 저를 보고 왜 자기 옷은 하나도 안 챙기고 제 거만 챙기고 있느냐고 물어보고 있네요. 남편에게 저는 아무래도 이번 명절에는 큰 집에는 가지 않고 아버지 곁을 지켜드려야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남편이 두 눈을 크게 뜨고 지금 큰 집을 안 간다고 하는 말이냐고 다시 물어보더라고요. 어머니와 오빠가 오후나 돼서야 병원에 올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저라도 있어야지 않겠냐고 물어보니 제가 지난주에 수업 몇 개를 취소하면서 가게 수입에 지장까지 준 걸 감수했는데 이젠 집안 행사까지 빠질 생각이냐고 되물었어요. 큰 집 가 있는 동안 혹시 아버지가 어떻게 될 줄 알고 거기 가서는 제 마음이 편하겠느냐 했더니 장인어른이 아직 돌아가신 거 아니지 않냐고 상태도 많이 좋아졌다며? 라고 말하며 명절은 가족 행사이니만큼 상황 봐서 하루라도 참석을 할 수 있게 하라고 우기기 시작하네요. 단 하루를 가 있던 한 시간을 가 있던 간에 이런 상황에 거기에 있는 내 마음은 어떻겠냐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 일인데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되냐고 말하면서 서로 언성을 높여 다투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우리 엄마도 아직 불편하신데 가지 않느냐고 거동도 불편하신 분이 큰 집 가서 음식을 혼자 하게 만들 셈이냐면서 명절에는 시어머니를 도와 며느리돌이를 다 하라고 우기기 시작했어요. 명절 연휴가 주말까지 껴서 긴 편인데다가 장모님이나 매형이 퇴근하고 가 계시면 됐지. 그걸 너까지 가서 온 가족이서 또 지키고 있으려는 거냐고요. 그러다가 아무 일도 없으면 몸 불편한 우리 엄마 혼자서 큰 집 일거리 독박스라고 하는 거냐며 성질을 있는 대로 부리더라고요. 그동안 시부모님께서 제가 아버지 병문안 가는 걸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게 서운하다고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며 몇 번 다툰 적이 있었는데 그걸 들먹이면서 이참에 우리 엄마 크게 한번 먹이려고 계획한 거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더라고요. 친정아버지 아픈 걸로 왜 시어머니 한 번 먹이려고 하냐는 말까지 들어야 하는지 진짜 속상한데 어머니나 오빠한테는 이 사실을 이야기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남편 말대로 제가 효녀노릇 하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게 맞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저도 헷갈려서 미쳐버릴 지경이네요. 정말 속만 타들어가고 어디다가 속 시원히 말도 못하겠고요. 후기입니다. 아버지는 끝내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그동안 경황이 없어서 이제서야 후기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댓글로 응원해주신 분들께 모두 감사합니다. 아무튼 남편 고집을 아무래도 꺾을 수가 없어서 결국엔 남편이 원하는 대로 시어머니가 가장 바쁘실 연휴 바로 전날에 오후에 일 마치고 온 오빠와 교대를 하기로 하고 큰 집에 가기로 했습니다. 그날은 오빠와 엄마가 밤새 아버지 곁을 지키고 어머니가 오전 동안 잠깐 일을 빼실 수 있다고 하셔서 어머니가 다시 일터로 나가시기 전에 제가 큰 집에서 병원으로 곧바로 가기로 조율을 했어요. 제가 꼭 큰 집을 가야 한다는 사실에 어머니도 남편에게 많이 실망하신 것 같았지만 저 나름대로의 입장도 있을 테니 어쩔 수 없는 일 아니겠냐며 이해를 해주셨어요. 오빠도 이럴 때 연휴에도 출근을 해야 하는 회사를 다니고 있는 자기 잘못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더 미안한 상황이니 저보고 절대 부담 갖지 말라고 하고 조심히 잘 다녀오라고 말을 해줬어요. 큰 집으로 가야 하는 당일 저녁, 오빠가 병원에 도착하고 저는 남편이 기다리는 집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괜찮다고 하시면서도 아쉬워하는 아버지를 보고 있으니 발걸음이 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집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미안해하는 기색단 하나도 없이 왜 이렇게 늦었냐고 잔소리를 하더라고요. 큰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서로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어요. 정말 가는 길에라도 혹시나 마음을 바꿔줄 줄 알았는데 그 고집 한 번을 꺾어주질 않았습니다. 큰 집에 도착했을 때 저를 병원에 일찍 갈 수 있게 도와주신 건 정말 의외의 인물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가 문 열고 들어오는 걸 보자마자 저보고 병원엔 안 있고 여긴 왜 왔느냐고 물어보셨어요. 남편이 으스대듯이 제가 오늘도 병원 가서 있는다는 걸 엄마 생각해서 내가 데려왔지 하면서 자랑하듯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시어머니한테도 정상적인 반응을 기대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체념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남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남편의 뺨을 세게 올려치시더라고요. 짝 하고 남편의 따귀를 올려치는 소리가 엄청 크게 나서 시가쪽 큰 집 사람들도 그 소리를 듣고 이쪽으로 고개를 전부 다 돌릴 정도였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을 앞에다 두고 노발대발하셨어요. 비싼 돈 주고 공부시켜놨는데 그 머리로 생각도 할 줄 모른다면서 개똥도 약에 쓴다는데 네 대가리는 약으로 쓸 개똥보다도 모자라겠다고 화를 내더라고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 장인어른이 오늘 내일 하고 계시는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고 시가 사람들 다 있는 데서 남편을 혼쭐을 내시더라고요. 우리 죽을 때도 네 체면 차릴 일 생기면 거기 가 있을 거냐고 무슨 칭찬을 듣고 싶어서 며느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온 건지 모르겠지만 정말 가족들이며 조상님들 볼 면목이 없다고 자식 새끼 잘못 키웠다고 엉엉 우시면서 불편하신 팔로 남편 등짝을 계속 내려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때려봐야 남편은 아프지도 않았을 텐데 고개만 숙이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저한테는 시간 낭비하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고 잠시만 기다려보라고 하시며 과일 몇 개를 챙겨주시더니 택시 타고 빨리 가라며 쌈짓돈 10만 원을 제게 건네주셨습니다. 덕분에 빠르게 병원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아버지는 명절 연휴 기간 동안은 저희와 함께 하셨어요. 이렇게 온 가족이 다 모여있으니 명절 느낌이 난다고 병실에서 명절 보내게 해서 미안하다고 또 저희에게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명절이 끝나는 그 주 주말 밤 아버지는 온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새벽에 조용히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날부터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저는 아직 친정에 머물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전화하셔서는 제 마음이 풀릴 때까지 친정에 있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말고 있을 만큼 있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셨습니다. 남편은 죽을 죄를 졌다면서 친정까지 찾아와 저희 어머니와 오빠 앞에서 사죄를 했고요. 저는 아직 남편을 볼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아서 그냥 방 안에 계속 숨어 있었습니다. 친정어머니도 이쯤 하면 남편을 용서해줄 때도 되지 않았느냐며 제가 계속 이러고 있으면 아버지도 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아 하늘나라에서도 마음 편히 계시지 못할 것 아니냐며 저를 설득하셨지만 저는 아직도 제 마음도 잘 모르겠네요. 다음 주에 있을 시어머니 생신 때는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아직까진 남편을 다 용서한 것 같지는 않지만 어머니 말씀대로 아버지를 생각하면 제가 앞으로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 모습이 진짜 효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이만 제 사연을 마치도록 할게요. 후기 기다려주신 분들도 사연 들으시고 자기 일처럼 같이 화내주신 분들께도 전부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건강도 행복도 챙기시는 한 해 되셨으면 해요. 그럼 이만 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